여러분께 회장님이신 서병주 고문님께서 계시는 사무실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훌륭하세요. 사무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사후회 최영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날씨가 며칠 전만 해도 막 뜨거움, 시원함 막 이렇게 공존하는 계절이 벌써 된 것 같아서 여름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름 휴가도 또 계획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름 휴가 가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후에 제 8대 9대 회장님을 지내신 서병주 고문님 사무실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그런가요? 모습.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거의 9순이 가까우시죠? 그렇죠? 친구들 다 구순이니까 그렇죠. 제가 9이거든요. 정말 빈틈없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매일 하루하루 하루가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도 즐거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KBS 사후회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8대 9대 회장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보면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재임하던 시기가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네, 아니 2003년부터 7년까지. 2007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 그 사회에서 가장 그 도약의 시기였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면은 네. 제가 회장을 맡고 첫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 사회가 잠자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무국장 여사원 두 분이 계신데 이 사무실 공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슨 사람도 없고 그런 사무실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조용했어야 사회가 어떻게 되나. 여기 회원들이 전부 와서 즐기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사회가 우리 회원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도 만들고 사무실을 주로 그때는 수운동 수운회관이죠. 수운회관. 네. 근데 수운회관을 우리가 탈출하게 된 거는 결국은 제가 회장을 하면서 본사 공개홀에서 총회를 시작한 2005년도 제가 2기 회장 때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회원들이 그 본사를 생각할 때 이건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여의도 본관보고는 침도 안 뱉는다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이 괴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사후회대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있고 이 KBS 사회가 몇천 명이 지금은 됐지만 그때는 한 400~500명 그런 인원으로 결국 사회는 사회대로
외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고 네. 본사로 뭐 좀 얘기를 건너자 그러면 본사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첫 사업으로 소통해야 되겠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가 가서 보는 방법은 없는 거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와 접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 우리 방송 전문인들의 모임인 사회가를 위해서 회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전 단계로 제가 2003년 7월에 네. 미디어 스터디 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이 방송 전문인들이 각자 기자, PD, 엔지니어가 그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주면 그 일을 통해서 사회와 그래서 교제할 것이다. 그러고 시작한 게 이제 각 위원회를 7개인가 8개인가를 만들었죠. 네. 물론 그 가운데는 음악위원회, 등산위원회, 서해위원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친목 활동도 활동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서로가 공유하자. 네. 그런 뜻으로 이 회원들과의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먼저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회가 회보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책으로 출간된 회보는 나오긴 했어요. 1년에 한 2번, 3번. 뉴스레터식으로. 아니, 그건 뉴스레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뉴스레터식으로 회보를 만들자고 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보가 나가도록. 그 회보가 전달됨으로써 회원들도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나? 우리가 이런 이제 모임과 같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회원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KBS 사후에 34주년이 되는 해여서요. 6월이면 해마다 우리 서병주 고모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찾아뵌 동기도 되지만 전에 또 2019년도 1월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서 제가 회고에서 우리 서병주 고모님 그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때 못다 하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 KBS 재직하실 때 KBS 기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재직 때 그때 그 상황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대구 출신이고 네. 대구에서 기자 생활을 7년간 정식으로 하다가 70년에 서울로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오면 텔레비전을 좀 할까 텔레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 대본 작법, 텔레비 카메라 운영 방법, 페레스트랄 주민전화 이런 거 연구를 좀 했죠. 그러고 왔는데 서울 오니까 라디오의 노정팔 부장님께서 너는 라디오로 가야 된다. 이래서 라디오로 주저앉았죠. 그 이후에 촌놈이 서울을 오니까 처음 맡기는 프로그램은 저는 어떻게 기자다 하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PD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PD를 하는데 제일 처음 맡겨진 프로그램이 아무 힘 안 들이고 만드는 외국어 교양 강좌예요. 영어회화, 독일어회화, 불어회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분들마저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건 괜찮다 이걸 싶었는지 제일 또 하다가 망하고 없어질 만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침 새벽에 나가는 농어촌의 아침, 그 다음에는 희망의 등대,
그 다음에는 마이크 진단, 그래서 매일 아침 10분, 15분간씩 나가는 구성 프로그램.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제가 요즘 사회에서 그때 70년대 초에는 굉장히 세미나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라디오에 먼저 도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라디오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더니 네가 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1년 반인가 했죠. 하는데 그게 참 다행스럽게도 공사되고 첫 번째 우수 프로그램 작품상을 냈는데 이게 텔레비 라디오를 동시에 그 심사를 했는데 라디오 것이 우수 프로그램이 됐어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아마 우리 연수원에 연수 교재로도 그게 아마 쓰이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그 이후에 뭐 국제상 출품도 제가 하나 하자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가정관계인데 그 앞에 제가 꽁트를 만들었었어요. 55분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5분간을 꽁트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광자, 오성룡이라는 성우를 써가지고 그때 제목이 이거예요. 뭐 내가 이 집에 쇠빠뜨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꽁트로 제기를 하고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주제는 그거였어요. 가정의 그 원만한 이래도 되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제목에 이제 할아버지의 역할을 했는데 자체가 이제 그런 이름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왜 쇠빠드냐, 왜 나는 맨날 찜만 시켜주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꽁트를 만들었죠.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 당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거를 55분간 나가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랬대요. 이거 스피드 오버 아니냐? 이거 한번 스피드 체크를 해봐. 그만큼 편집이 잘 됐다 그런 뜻이죠. 호흡까지 다 조절하는 편집을 했으니까. 그 뒤에는 제가 그 ABU에 우리나라 통일벼가 한참 그때 생산이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그 통일벼가 나오자 그 통일벼에 대한 인식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국제 ABU에 작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Green Revolution in Korea 한국에 있어서의 녹색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의 그 이효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필리핀에 있는 미적연구소에 가서 만든 거예요. 근데 통일부의 첫 번째 이름은 IR667이에요. 그 IR667을 왜 그렇게 붙여졌느냐? 667번째 교잡종으로 나온 게 이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붙여진 거 우리나라에 와서는 통일벼라는 이름을 붙여졌죠. 근데 그게 사실은 품종이 우리나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원에 맞고 생산량도 많은 종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완R, 그러니까 R당 평균 약 200kg이 나오는데 통일벼가 제일 먼저 그 충북 보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취재도 갔다 왔는데 첫 번째 반당 수확량이 627kg였어요. 그러니까 200kg에 비하면 킬로그램에 비하면 3배 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프로듀스 재직 기간 중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또 일이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아마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그 이산가족 네네. 교차로에서 처음 네, 시작하셨어요. 그 이산가족 찾기. 네. 이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네. 제가 라디오에 차장을 할 때, 그때 오후에 교차라는 시간이 이게
74년도에 남북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한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제가 하고 서병주하고는 오후에 교차로하고는 좀 이렇게 연관성 따라다니다가 83년에 이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주간일 때죠. 뭐 저는 부주간, 부국장, 뭐 부주간이 부장이라는 뜻이에요. 뭐 처음에 주사할 때는 뭐 저 연애사 뭐 이런 식으로 인사상 보면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광용 씨라는 당시 비서실장이 잘 전화 왔어. 너 사장님이 찾으셔. 네? 그럼 올라가봐. 그래 올라갔더니 바로 들어가. 그게 83년 7월 1일 날이에요. 네. 83년 6월 30일 날 밤 10시부터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안국정 PD가 텔레비로. 그랬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넘쳐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를 올라오라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올라갔더니 이원호 사장이 이산가족 찾기 하는 즉 십자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저 강용석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상계획관하고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니요 거기 직원하고 김학규라는 과장 하나하고 둘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신 지금 당장 내려가서 여의도 광장에다가 이산가족 그걸 천막 처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사장인가 손영호 씨가 부사장인가 아니야 경영본부장인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그 천막만 갖다 놓아. 그게 어떻게 해요? 적십자 전화했죠. 이거 천막 좀 쳐줘야 되겠다. 있는 숫자대로 다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요원들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김 과장이 이제 보내갔죠. 근데 그 보내온 그 보조원들은 누구냐?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있는 부녀 회원들 데리고 오고 천막에 있는 거 가져와서 그 앞에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방송을 하는 데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몰려오고 그 자료를 중앙홀에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중앙홀에 맞는 임무를 내가 책임지고 맡은 거예요. 물론 뭐 정무부 어느 부서가 안 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는 내가 그 자료를 저쪽으로 넘겨주는데 데스크에 내가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이 사장, 이호롱 사장은 저만 찾았죠. 예. 어쨌든 막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계속됐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잤으면 많이 잤어요. 집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 깔아놓고 그래서 자고. 그걸 또 아이디어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1일 군민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 산업은행 되기 전에 그 학원물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1일 시민, 그러니까 오늘은 황해도 무슨 군민의 시간, 내일은 저쪽에 어디에 함경북도 어디에 무슨 군민의 시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거기 와서 또 접수를 시켰죠. 그리고 이게 점점 가는 동안에 그게 134일간인가 계속됐죠. 11월 34일인가 하여튼 그때 끝났는데 그때까지 매일 거기서 살다가 사실은 어떤 동료가 야, 너 그러다 죽겠다. 그럴 정도.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또 그래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네. 또 그게 또 정리가 잘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지역 총국장 때 그때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역 네, 몇 군데 하셨죠? 뭐
지역 총국으로 내려간 거는 다 총국으로 간 게 아니고 네. 제가 본사에 있을 때 2번의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그 직위해제 때문에 한 번은 마산으로 한 번은 춘천으로 그렇게 갔죠. 제가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네. 마산도 가시고 네. 근데 마산 가서 저는 그 자리에서 네. 2번을 또 발령을 더 받습니다. 그 신문에 처음에는 마산국장이라고 3월달에 났는데 12월달에 가니까 또 마산 방송총국장 서병조 또 났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7월 87년도 6월 1일자로는 또 창원방송총국장으로 또 이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아는 친구들은 야 너는 뭐 6개월마다 어디 또 옮겨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 그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마산을 갔을 때는 정말 참담했죠. 본사국장이면 관리직급인데 네. 그 마산이 을지국이거든요. 네, 울지. 이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끝내나 보다 그런 태도였어요. 참담하셨다. 아니 뭐 제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본사 인사관리실장이 그때 정상현 씨였는데 아직도 지금 기억하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지역국장이면서 말이야, 징수 보고가 3일째 안 올려오는데 이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죠. 근데 그 징수 업무 담당 부장은 그때 서울로 가고 서울에 회의가 있었어요. 네.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는데 3일 동안 이미 징수 보고라면 징수원들은 전부 데모를 한 거예요. 그걸 인사국장이 저를 위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거 몰랐으면 저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징수 실적이 나쁘면 바로 조치하는 거예요. 뭐 마산에서 어디로 가요? 울지국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고 징수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와서 이거 다 벗고 앉았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그 당시 박현태 사장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지방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왔는데 당신들은 3일간 일한 걸 저 보고도 안 하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유를 얘기하라. 그 내근 외근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그렇죠, 있었죠. 그 내근 보고 물어봤어. 왜 그거 보고를 안 했냐? 그랬더니 징수원이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안 했으니까 보고할 거리가 없지 않냐? 왜 일 안 했어? 그랬더니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세 사람이 그 주동이 있었어요. 그 주동이 얘기도 해도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 서국장을 아웃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전 직원이 다 합세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았다. 그랬더니 뭐 불평이 지네들끼리 다 나와. 소위 내근자들도 막 불평이 다 얘기하더라고. 그거 다 들었죠.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 을지국장이지만 내가 인사조치 해야 될 건 인사조치 하겠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징수 세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그 마산 국장실이라는 게 을지국장이니까 뭐 책상 하나 놓고 이제 소파 놓으면 그게 다예요. 그 집도 작았어요. 그런데 책상 앞에 갔더니 꿇어앉더라고. 야, 왜 이래? 이러나. 그랬더니 한 잔 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책임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저희 부장만은 아무 일 없게 해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라도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내가 각서를 써라. 그래서 사람을 각서를 해야 되지. 그런 일도 있어요. 여기 마산 소식 제가 이걸 보니까 지역 창원 소식도 있고 그래서 지역 거기에 가셨어도 일을 네. 많이 하셨겠다 싶어갖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네. 그 1980년도쯤에 칼라 방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또 라디오 존재가 약간 위협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뭐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걸로 그 당시 알고 제가 있어요. 85년도에 제가 고베 유니버시아드의 방송 부단장인가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발령이 났는데 국정 발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주일 만에 저는 또 좀 놀고 싶었는데 그걸 또 다 멀리하고 왔죠. 그게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80년대에는 칼라 방송 시대가 돼서 이 라디오가 뭐 이제 큰일 났다, 뭐 라디오가 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라디오, 2라디오 할 것 없이 매주 특집을 냈어요. 매주 특집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발효로다 뭐 할 때마다 그 당시에 또 특집도 했지만 그걸 하면서 제가 PD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칼라 시대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자. 그때 제가 주장한 게 탈삼 뭐 정신, 탈삼 정신, 탈포맷, 네. 탈고정관념, 탈상식 이 개념으로 우리가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되 아이디어는 진취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거가 하나 있는 게 그 당시 그 뭐 할 게 뭐 있냐? 특집은 매주 이 테마를 정해가지고 했죠. 하다가 여름에 한여름에 야 우리가 전국적인 규모로 한번 하자. 그래서 그 PD 박인채 PD라고 양반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하늘, 땅, 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될 게 많죠. 바다 하면 바다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수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수중 카메라, 수중 마이크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엄호연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네. 그거 시키고 그 당시에 뭐 강릉하고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해병대 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하는 거기에 마이크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합작해서 그래서 바다 밑에 한 10m 들어가서 방송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도 하고. 와, 되게 거창하시다. 그 다음에 이 산 정상으로 가서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셨네요. 좀 아니 뭐 제가 뭐 다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이디어를 그건 다 모으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이디어라는 거는요. 방송의 아이디어든 뭐 아이디어든 이거는 생각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거든요. 그건 저는 그 어느 순간을 잠을 자다가도 팍 오는 게 있어서 내 옆에는 언제나 쪽지하고 볼펜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깨면 내일 내가 해야 될 이거 생각이 나면 그때 그냥 눈 감고 그냥 적어놨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막 그런 아이디어 싸움을 한 거죠. 살아있는 라디오를 위해서. 네, 그거는 살아있다는 뜻은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자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가 돼야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고 국민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매체력이 생기는 거니까. TV는 매체력이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TV는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라디오가 타개해 나가려면 타개라는 보다는 공존이라도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그런 주된 테마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편성부를 통해 가지고 TV가 이 우리 특집을 매주 나가는 특집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럼 스코어로 통해서 하든지 그 공익 스팟가 나가는 그때 또 시간을 내주시든지 해달라고 해서 한때는 그런 걸 공조를 했습니다. 그 편성국을 통해서 그렇게 한 일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하셨는데 직위해제 아픔도 좀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그 얘기 좀 해야죠. 마산을 이제 내려가는데 참 한심하죠. 그 PD는 신행식이라고 동아방송에 있다가 온 친구 김영자라는 아나운서가 그 2월 26일 날이요. 근데 그해 2월 달에 필리핀의 아퀴노 대통령이 암살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의 유럽 4개국 계획이 알프스 계획이었어요. 그 알프스 계획이 이제 아퀴노가 죽었으니까 모든 그 세계 미디어들이 전부 아퀴노 뉴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하루 늦춰라. 이러던 게 27일로 확정이 됐는데 26일 날 이 라디오 2시부터 나가는 방송에서 엠바고 붙은 기사를 읽어버린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그건 내면 안 되죠. 그 청와대에서 당장 사장한테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5층에 소정보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았죠. 올라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 저녁 7시인가 특별인사위원회 열리더니 서병주 직위회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름 후에 3월 12일자로 마산국장, 그러니까 본사의 국장 하다가 을지국 국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을지국에 있는 직원들은 속된 말로 서병주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마산국은 방송국도 아니야. 제가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일요일 날 제가 집에 있지 못하니까 출근을 했어요. 그 출근했더니 당직자인 김모라는 그 카메라맨이 있더라고. 얼굴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고서 내가 신임 국장이라고 그 제 방에 앉아서 여기 얘기 좀 듣자.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좀 듣자. 그 지금 이 라디오가 여기 나오는데 한번 틀어봐. 방송 들어보자. 이 라디오 주파수로 카메라맨이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그 지역에 아무 데도 가도 들리질 않아요. 내가 그거를 마산으로 들어갈 때 틀어봤거든요. 이 라디오가 안 나와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뭘 했느냐. 제작 계획서도 없어. 줄 돈은 있는데 제작 그냥 준 거예요. 제작 계획서 사인 없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작비 지급 규정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 또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가져가라 보니까 원고 출연료가 연간 4,8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딴 물론 간접비는 있겠지만 그 라디오 예산 1,200만 원이에요. 아니 이 라디오 하루에 6시간씩 내는데 1,200만 원 가지고 한 달 다 쓴다고? 따져보니까 하루에 5천 원밖에 안 꼴이 안 되더라고. 알았다. 그리고 텔레비전 좌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40분짜리인가인데 그 경남대학교의 대학원장 김순모라는 분인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김순모예요. 이 양반이 돈 얼마 주느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냥 뭐 자기들도 잘 몰랐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봉투에 넣어주니까 주고 그랬나. 그냥 이거 20만 원 줘. 아니 서울서는 쇼 프로 하나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1년에 4,800만 원 가지고 텔레비 라디오 다 하나 나눠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20만 원 줬어요. 네. 어떻게 줍니까? 그냥 줘. 주는데 너희는 거기다 기록을 이렇게 10만 원은 출연료, 10만 원은 자료비, 자료조사비 해서 주라. 그리고 이건 내가 본사에 보고해서 만들어 놓을게. 줬더니 MBC가 난리가 났네. MBC의 사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니 당신네들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20만 원씩 주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그래 안 주는데 아니 뭐 당신들이 주거나 말거나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해 6월 달째니까요 본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금년도 예산의 100% 이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올려라. 그 송국과장이 건 친구거든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그것도 4,800만 원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놈, 야 이거 어떻게 쓰려고 그래? 다시 이 현재 편성표에 의한 제작 BX를 다시 만들어내. 그랬더니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작 BX 용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다 만들었어요. 네. 뭐 생방송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을 따지면 한 500%, 4,800만 원에 500% 넘게 이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줄여서 만드는 게. 그랬더니 담당자가 국장님 이거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다. 내가 깎아줄게. 300%로 깎아. 300% 정도로 깎아가지고 이걸 절대로 본사에 혼이 납니다. 이거. 아니 너희가 본사에 가서 이거 달라 그래 봤어? 아니요. 한 번도 안 달아봤어?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말고 올려. 네. 그랬더니요 보름 후에 김기인 차장이 전화를 온 거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본사 전화입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김기인 차장이래. 그래서 어떤 일이야? 김기인 차장 그랬더니 아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기자하고 PD한 출신을 국장으로 내려가더니 예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 피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PD나 기자 출신이 국장 보냈더니 뭐 어때요? 그래 너 들어봐라. 여기 예산 너 얼마인지 아냐? 원고 출연료 4,800만 원이야. 이거 가지고 라디오 텔레비 다 먹고 살아라. 다 제작 비추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역방송국에 제작하느냐. 내가 한 30분 동안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 사람 지금 본사
예산부 차장한테 저래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고 끝났는데요. 그리고 제가 내가 그랬지. 야, 나는 내가 지역국장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가 먹으려고 돈 아니지 않냐. 제작비 인상을 위해서 내가 투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10월 달인가 이제 전국 국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 이미 마산을 총국으로 만들 그게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데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내가 그랬죠. 저는 금년 100% 이내 보내라는 거를 제가 한 300% 넘게 해서 올렸는데 제가 예산부에서 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관계자들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려온 게 한 250%? 한 1억 3천만 원 정도로 내려봤어요. 4,800만 원이 1억 3,500만 원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탱을 했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신청사를 제가 가니까 밑에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6년도 3월에 하고 있던 게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1년 한 몇 개월 후죠. 87년도 6월 1일 날 준공식을 했죠. 네. 준공식을 하고 왔죠. 그때 못 들은 이야기를 참 듣고 보니까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제 사후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요. 네네네네. 네, 아이 뭐 이건 다 잘라냈대. 우리 그 사후에 창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일이 생각나시나요? 네, 그건 뭐 사후회가 원래는 동호회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공부 출신들의 원로들은 뭐 별로 그 창립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쓰고 있구나 그렇게 된 거고. 그 지금 6월 1일은 또 그래 6월 1일은 우리 서병수 회장님께서 직접 그 창립일을 만드신 네, 감회가 있잖아요. 제가 만들자고 그랬던 것도 물론 있지만 창립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사후회라는 정체성을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위원회 그때 우리가 이제 방송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은 문공부에 돼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횟수는 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이사회를 했죠. 이사회를 해가지고 언제를 하는 게 좋겠느냐. 사후의 출발을 문공부에 또 사단법인 등록일 있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방송위원회 소속이니까 방송위원회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은 날짜인 6월 1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원로들한테 일일이 전화했어요. 자, 선배님들이 다 이해를 구하고 이사회에 이제 결정을 해서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홈커밍 데이를 제가 주제를 했죠. 그 홈커밍 대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그렇죠.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벌려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생들 모아가지고 홈커밍 행사를 한 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우리 사후회와 본사가 보면 친정인데, 그렇죠. 우리가 친정을 놔두고도 그거를 욕하고 저대로 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점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이 있을 텐데 흔쾌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근데 저 그 사진에는 제가 없어요.
아니 전 봤어요. 봤어요? 네. 근데 우리 서병주 회장님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사회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저는 그거를 도와준 것은 회보라고 생각합니다. 회보.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네, 홈페이지를 바로 만들었죠.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요, 제가 회장이 돼서 사후에다가 내가 인사장을 달래요. 그거를 회보에 실겠다고 만들어 놓고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야, 이메일 주소 좀 다오 했더니 예? 이메일 주소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팩스로 그냥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스타디 클럽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이메일. 네. 그 뭐 김상준 선정원 뭐 이런 사람들 그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야 KBS가 홈페이지도 하나 없는 홈페이지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홈페이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팀을 만들었죠. 그 주관은 사실은 선정은이라는 분이 했어요. 했는데 그냥 많이 2004년이 딱 되니까 2월 24일자로 나한테 편지를 한 장 보내었어요. 뭐 거의 다 제목하고 그 기사 내용만 집어넣으면 다 되도록 다 만든 거를 가지고 일단 책상에 갖다 놨는데 그거를 편지를 한 장이 딱 있는데 제가 어디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네. 그러고부터는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누가 나왔느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희가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3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분야인지요? 라디오만 제가 사실 전념을 했고 그 중간에 80년도에는 이 통폐합 관계로 인해서 한때 KBS가 라디오 TV를 하는데 묶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교육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교육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육국이 전체 라디오, 텔레비, PD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육 1부장 직분을 가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한동안은 텔레비 라디오를 같이 함께 사인하고 관리를 했죠. 조금 가다가 이제 또 다시 원대 복귀됐는데 막 그런 것도 있고 사후의 변화. 사후의 변화. 사후의 변화는 사실은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해도 회보가 갖다 준 소위 친화력 매월 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회원도 엄청 많이 불었죠. 그 다음에 2005년 4월인가가 1000명이 되고 네. 2005년에 그 다음에 제가 그만둘 때까지도 한 1800 내지 2000명 가까이 됐는데 예. 그 위에 지금 보니까 3000 몇백 명이라면 3000 몇백 명인가? 3000명이 지금 훨씬 넘긴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서병주 기자님 때 2000까지 네. 처음 동호회가 104명이었죠 그때가 네. 그 인원수에서 2000명까지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 104명은 다르고 네. 한 400~500명 400~5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사실 지금 우리 15대 집행부가 이제 새로 유경섭 회장님 시작으로 스타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유경섭 회장님께서 이제 또 우리 15대 집행을 하시면서 가장 그 중점으로 두는 계획, 목표 그런 것들이 물론 세워져 있지만 제가 항상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 그 지원서, 그 회원 지원서죠? 네,
그걸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원 만날 때마다 가입을 권하시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우리 네. 유경섭 회장님 사실 여기 자리 지키고 계시거든요. 네. 잠깐 좀 예.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계획이나 목표를 물론 다 이미 세우셨을 테지만 좀 보충 설명해서 이런 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만한 거 우리 있으세요? 박 회장이 네. 경영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회보에 보니까 재정위원회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네. 재정 안정 계획을 세우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거면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단지 이제 재정 안정을 위해서 하신다면 자기 집 살림도 줄일 때는 줄여야 되니까 네, 그거는 꼭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연말까지부터 내년 초까지는 저 계속 하향 곡선을 갈 거라는 게 보통의 전망이거든요. 물론 뭐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재정 문제는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줄로 알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회원을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저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회원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것도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상식, 고정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영도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처음에 회보를 만들 때요 반대를 했어요, 다들. 왜 반대를 했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뭐 흔해 빠진 게 광고비 협정인데 우리 광고비 못 받을 거 뭐 있냐? 광고비 그리고 뭐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몇 달분은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도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초기에 한 두 번은 제가 또 광고를 하긴 했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재능 봉사도 있겠지만 이 재능을 잘 살리면 지금도 몇 가지 약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있죠. 없나요? 보수를 받는 거는 없고, 거의 없죠. 없고, 네. 다 재능 기부하는. 네. 네,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즐기는 일을 하면서 그렇죠. 또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우리 유경섭 회장이 세우신 계획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반에게 공개되고 그러면 도네이션 하는 문화가 생겨날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네이션을 못한다는 일입니다. 참 외국의 경우 뭐 얘는 좀 가끔 듭니다만 시카고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네. 시카고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건 전부 그 사회의 기업인들이 도네이션을 통해서 그걸 운영하거든요. 네. 그리고 모금하는 방법도 보면요. 제가 한번 우리 동생 가족하고 같이 한번 거기 참석을 했어요. 연주회에. 연주회 갔더니 1시간 전에부터 문을 연대요. 갔더니 거기서 자연적인 옥션을 하는 겁니다. 경매. 그러니까 거기 오는
관객들 중에 자기가 소중히 가지고 있던 물건을 거기다 내어놓고 쭉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 기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봤더니 뭐 기타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옥션 방법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해놓고 최하위는 10불, 뭐 10불부터 5불씩 넘어간다. 그러면 5불, 10불, 15불, 20불. 내가 25불 썼는데 그다음 사람이 없으면 그 25불 내면 되고 그거는 이제 기부. 돈은 기부하고 그건 물건 가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연주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진짜 옥션을 하는 겁니다. 그 뉴욕의 옥션의 전문가가 와서 큰 그 마스터 그 그림을 내가 걸어놔놓고 5천,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들어오면 그거 전부 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소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키워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사회라고 뭐 멤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보고 하라 그러면 뭐 옛날 88 올림픽 때한 에밀리 존 있잖아요. 그 기념품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거 내놓고 그거 뭐 얼마 한지 모르지만 알아봐서 붙였어. 그 기증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뭐 예시를. 네, 좋은 의견이세요. 서병주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또 본사하고의 그 활로를 개척하시는 분이신데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 본사하고 어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처음이시니까. 그 사무국에서 그래요. 아니 KBS 공개홀에서 총회하자. 그랬더니 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사무국장 이름을 얘기했대요. 정도영이라고. 이상하다. 그럼 내가 그 당시 알아보니까 전은구 씨가 총무국장이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네. 사무국장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그랬어요.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이 그 공개를 쓰도록 좀 내가 서류 보낼 테니까 그 사장한테 허가 좀 받아라. 되겠지? 네. 암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 전원고 총무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일기잖아요. 아니 뭐 말을 그 사무국에서 이래요. 네. 그럼 사무국에서 서류 안 보냈어? 보니까 안 보냈더라고. 당장 보내라고 내가 해서 보내. 그래가지고 2005년 총회부터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정윤주 사장을 만났어요. 그 전에 그 박건삼 씨는 1년 반이 돼도 안 만나줬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을 했더니 7월이에요. 내가 2월부터 했으니까 3월부터 7월, 3, 4, 5, 6, 5개월 만에 그때 7월 18일로 날짜는 기억해요. 우리 회장단이 만나게 해달라 그래 정부에서 연락해서 해줬어요. 그 7월 18일 날 가서 만났죠. 만난 결과가 여기 나중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사후에가 본사가 제대로 좀 하게 해달라. 그 도와줘. 그랬더니 아이고 뭐 선배님들 하고 싶고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가요. 야 심의위원이 있는데 왜 딴 데만 다 되고 사후에 출신들이 아니 KBS 출신들이 심의위원 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그거 페이버를 달라 쇼를 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러가지고 그 시청자 본부장을 부르더라고. 그 접수 서류 갖다 드리라고 받아와가지고 냈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지금은 이사도 하고 있죠. 그 길을 그때 사실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정연주 사장을 만나고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겠냐 그랬더니 만나자고. 저희가 여의도 식당인데 갔어요. 만나. 자초지종 얘기를 내가 다 들었죠. 네. 정연주 사장이 왜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겨레 그게 됐는지 그게 그 다음에 했더니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알았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아 그럼 뭐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나고.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정연주 사장이 왔을 때 회사 직제 개정하고 난리가 좀 났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만나면 어떡하느냐. 지금 야당하고 똑같아. 서로가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시청자회원 추천권도 우리가 갖고 그걸 본사사장이 해주기로 하고 또 이것도 보니까 예. 아 그래요. 이거 신분증인데 KBS 사후회라고 써 있어요. 이 신분증도 이게 본사 직원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근데 서병수 회장님 때부터 이게 제가 이제 있을 때 했죠. 예, 제가 있을 때 시발 회원들한테 제가 우리의 회원증 앞뒤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론 조사를 했어요. 네, 의식조사. 예, 의식조사. 1차, 2차까지. 했더니 제일 불평을 하는 게 아니 우리가 평생을 거기 있다가 나왔는데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냐. 제가 갔을 때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평생을 하고 나갔고 여기 요즘 컴퓨터 랜이 돼가지고 치기만 하면 이게 누구라는 금방 나오는데 아니 여기 막 꼭 우리가 뭘 써야 되고 이래가 들어간다는 건 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그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좋은 경찰인지 뭐 그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기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럼 거기 당신들하고 똑같은 신분증을 우리가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것만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네. 보니까 본사 직원들은 여기 칩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칩이 들어있어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딱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었던 거죠. 저도 이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정말 편리하고 그랬는데 우리 서병주 고모님께서 네, 제가 있을 때 한 게 틀림없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불편한 건 해결해야죠. 그럼요. 아유. 제가 지금 그런 시간 면에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못다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신데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습관 또 이렇게 건강하신 면을 배우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정신의학자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써놓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른답게 살자. 뭐 그런 조금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책이 이 내용이 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도 이거 다 읽어봤는데 그냥 자존감을 살려라. 그게 이 안의 뜻이 아닌가. 그랬더니 자존감 맞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매일 똑같은 삶을 하지만 나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네.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매일 점심 먹고는 2.5km를 걷는다.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또 황금기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후배들한테나 저 자신에게나 지적 호기심을 가져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언제나 공부해라. 네. 그거가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찍 알고도 못하는 일이 자기와의 약속입니다.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3일 동안 하고는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게 내일 행복한 거지 내일 행복한 거 하기 위해서 오늘 불행할 수는 없다. 네. 그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고통이 하나의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바탕이 된다는 얘기도 있죠. 오늘 사후의 34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8대 9대 회장님을 지내신 우리 서병주 고모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육경섭 회장님도 와주셨고 또 우리 카메라 유인창 선생님 그리고 최경모 선생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